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이제 제가 역사나 인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서 올리겠다 했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아직 많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정치 상황이 하도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 가을부터 여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검찰이 항상 모든 노태우 이후에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할 것 없이 모든 정권에서 검찰이 항상 정권 초기에는 정권에 아부하는 수사, 정권을 위한 수사를 하고, 정권 말기에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해서 자기들의 이렇게 어떤 이익을 계속 챙겨왔다. 그런데 이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도 정권 후반기가 되고 정권 말이 되면, 정권 초반에는 윤석열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정권 말이 되면 또 정권을 치는 수사를 과연 할 것인가,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주요 포스트를 자기의 신복들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 말기가 된다고 해서 검찰이 윤석열을 치는, 정권을 치는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벽하게 검찰은 윤석열의 꼬봉으로서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여권 주변에 그런 쪽 용산이나 이런 쪽 주변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뭐라도 증거가 발견될까 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나는 몰라요 하고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고, 대신 야권이나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그냥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권 말기에도 그냥 계속 수사를 해 나가고 또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검사 중에서 정권 말기가 되면 검사들 중에서 복명심에 의해서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윤석열을 치는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전두환이 이렇게 쿠데타를 할 수 이렇게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전두환이 혼자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가지고 군 내 주요 보직에서 실무자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조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명령 개통이 말을 듣지 않고 사조직에 의한 명령 개통에 의해서 전두환이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일개 검사가 무슨 공명심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치는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 사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 이미 검찰 내에 공적 조직, 사적 조직을 다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별 다른 검사가 어떤 사조직이나 를 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 말기에 윤석열을 치는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심해지면 정말 윤석열, 김건희의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정적들에 대한 수사만 계속 해 나가는, 아마 이게 누구의 오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검찰이 계속 움직이다가는 결국 검찰의 사망 선고만 앞당길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재판 판결이 내용이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일개 법관 한 명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느냐, 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상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아예 전체 국민의 투표권을 제약해버리는 판결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다 하지만 판사 한 명이 내릴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맞는 제도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자 3분의 2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을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가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 사람들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결국 대통령이 됐든 대법원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임명한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이런 공무원들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대통령이나 이런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또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자기 개인이 혼자 앉아서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해버린다. 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 도저히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2심, 3심이 있다 하지만 3심에서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도 국민이 직접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한 공무원인 것이고 대법원장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한 공무원이나 국민이 앞으로 선출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자격을 그냥 박탈해버리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습니다.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제도는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탄핵을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국민이 직접 뽑은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서도 국민이 직접 뽑은 하원과 상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법관이라든지 연방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또 직접 뽑지 않은 뭐 헌법재판소 제도는 아예 자체가 미국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탄핵 소추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드린 내용의 요지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자체가 이미 6명밖에 남지 않았고 후임자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 6명 중에서도 4명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임명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자체가 대통령 탄핵에는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증거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서 철저하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의결하다 하더라도 한독수가 이제 권한재행이 되었을 때 정부가 검찰이 어떤 윤석열에 대한 비리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강제로 헌법재판소가 수사권이 없고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 강제로 정부로부터 윤석열에 대한 자료를 뺏어와서 재판을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출만을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은 그냥 재판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뭐 특검이든 뭐든 해서 이미 최순실이나 박근혜 측근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국정농단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 굉장히 많이 재판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것을 헌재에 제출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근거로 박근혜가 탄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 소추에 의해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려면 현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김건희 특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먼저 선행이 돼서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와 이 근처 용산이나 윤석열 근처에 있던 뭐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의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엄청나게 해서 윤석열의 개입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다 잡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그런 증거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탄핵을 해야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결국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걸 근거로 최소한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만 덜렁 해놓고 나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최종 판결이 나는 데 있어서도 뭐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간다거나 뭐 이런 사태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현재 지금 헌법재판관 자체가 6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법상 뭐 6명이 전부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선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빠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헌 절차에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민 투표로서 확정된다라고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는 대통령은 이제 확정된 헌법을 공포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것은 벌써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의결할 때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개헌안을 찬성했던 3분의 2가 곧바로 이거는 명시적으로 헌법 조문의 명시 조문을 윤석열이 위반했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탄핵을 의결해버리면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국무총리 보고 빨리 확정된 헌법을 공표하라라고 하고, 근데 그때도 공포 안 하면 또 국무총리도 탄핵을 시켜서 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이 돼서 공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를 윤석열이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결국 그 윤석열의 동의 없이 결국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함에 있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형사적인 면책을 준다거나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약속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을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일반인으로서 이전에 대통령 재직 시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직 전에 있었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태블릿 PC 조작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를 받고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헌법 소원을 한다. 윤석열이. 그러나 이제 헌법 소원은,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소원은 헌법이 위반될 때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재판의 대상이 법률이지, 헌법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무슨 헌법에 무슨 윤석열 임기 단축 조항이 무효다 이런 헌법 소원은 아예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이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가처분이라든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기를 변경을 하면 뭐 헌행헌법에 헌법 제 128조에 위반이 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행헌법 128조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이전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조항이기 때문에 뭐 이 조항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정안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기 단축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법리적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그 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개헌안을 공고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시키는 개헌에 의해서 결국 그 개헌의 내용도 윤석열 임기만을 단축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의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는 방법에서 이제 현실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 개헌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고 했을 때 여야에서 이번에 개헌을 하는 김에 권력구조도 선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세력이 개헌을 할 때 윤석열 임기만을 단축시키지 말고 권력구조를 선보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한 세력은
그 4년 중임제로서 대통령제를 더 철저하게 하자라는 세력이고, 또 한 세력은 그 내각제적 요소를 더 도입을 해서 변형된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라고 하는 결국은 내각제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헌안에 개헌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뭐 어떤 통치 체제가 맞다,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논란을 일으킬 텐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고, 이 개헌의 가장 큰 목표도 윤석열을 끌어내는 것이니까, 이번 개헌은 윤석열만을 끌어내리는 내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 박정희가 2번 대통령을 하고 유신을 하기 전에, 유신 7차 개헌하기 전에 6차 개헌으로서 3선 개헌을 한번 했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만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했던 것처럼, 이번 헌법 개정은 딱 윤석열 임기만을 손대는 개정을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손대기 시작하면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번 개헌은 원포인트로 하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것은 안보, 경제 모든 면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임기만을 단축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나 4년 중임제 세력들, 국회에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런 약속은 가능할 겁니다. 이번에는 윤석열만을 끌어내리기 위한 원포인트, 임기 단축 원포인트 개헌을 하되, 22대 국회 임기 내에 추후에 한 번 더 헌법을 개정한다. 양쪽 세력이 모두 다 합의하는 안을 구성하여 22대 국회 임기 내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헌법 개헌을 합의를 해서 한 번 더 개헌을 하자라는 2단계 개헌론입니다. 이렇게 2단계 개헌론을 주장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각제 세력이나 4년 중임제 세력들이 일단 윤석열 끌어내리는 데는 동의하자. 그리고 어차피 22대 국회 임기 내에 합의해서 개헌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구성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되면 결국은 2단계 개헌론에 의해서 1단계 개헌에서는 윤석열만 끌어내리고, 2단계 개헌은 새 정부를 구성해서 22대 국회 임기 내에 새로운 헌법을 합의를 통해서 다시 개헌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내각제 세력과 4년 중임제 세력들이 개헌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부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에서 탄핵보다는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원포인트 개헌, 윤석열 임기만을 조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국 대표는 또 개헌론에서 쏙 빠져가지고 또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탄핵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개헌이 좀 안 될 때, 개헌이 좀 뭔가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싶었을 때, 할 때는 22대 국회 초기 개헌이 좀 말이 안 된다 싶었을 때에는 뭐냐면 1년만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오히려 탄핵이 어려워지고 개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시기에서는 또 탄핵안을 가지고 나오고, 조국 대표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떤 입장인 것인지, 속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긴 영상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